잃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전병호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무릎 질환 중에 하나인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중장년층으로 넘어갈수록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작은 충격으로도 무릎에 통증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무릎 관절 손상이 바로 반월상 연골 파열입니다. 네.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반월상 연골 파열입니다. 네, 듣기에는 그렇게 익숙한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요. 먼저 반월상 연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위인 건가요, 선생님? 무릎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그리고 뚜껑뼈라고 이루어지는 슬개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관절 부위에서는 연골이 뼈를 감싸고 있으면서 이러한 연골을 보호하는 반월상 연골판, 즉 대퇴골, 즉 허벅지뼈와 경골, 즉 정강이뼈 사이에 있는 초상tel 모양의 물렁뼈입니다. 표본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위쪽에 있는 것을 허벅지뼈, 아래쪽에 있는 걸 경골뼈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뼈를 둘러싸고 있는 걸 관절면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절면 연골이 무릎이 구부러지고 필 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도가니 탕할 때 도가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반월상 연골판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릎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윤활 역할도 해주고 무릎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 부상이 흔한 부위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신 분들이 받는 체중은 서 있을 때는 한 72kg 정도. 근데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는 거의 3배인 180kg 정도 됩니다. 네. 이러한 하중을 무릎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반월상 연골이 위치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이런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이 부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그런 질환인 건가요? 네네. 그렇죠. 이러한 반월상 연골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지나치게 강한 충격을 가해지면 이겨내지를 못해서 찢어지게 됩니다. 네네. 반월상 연골판의 주 성분은 연골 중에서도 초자연 연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 기질 성분이 변화하면서 수분 함량이 줄어들게 되고 섬유질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외부에서 어떤 예전에는 똑같은 충격이라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탄성이 떨어지면 그 충격에서 약해지고 점차 찢어지게 쉽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연골판이 찢어진 상태를 파열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네. 연골판 파열은 주로 슬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 회전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을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비틀어지는 힘에 의해서 많이 찢어지게 되는데요. 네네. 연골판 파열의 원인은 크게 외상, 아니면 반복적인 충격, 아니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상의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나 농구 또는 스키 등의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면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변의 축부인대나 십자인대가 같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잘 발견되게 되고요. 네. 두 번째, 반복적인 충격에 의한 경우는 보통 30, 40대의 경우에 직업적인 원인이나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서 잘 발생합니다. 세 번째, 퇴행성 변화인 경우는 주로 40대, 50대 여성분들한테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특별한 외상도 다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퇴행성 파열인 경우는 주로 무릎 주변의 근육이 약하고 갑자기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경우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뭐 외상, 반복된 충격, 그리고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좀 증상이 달리 나타날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먼저 급격한 외상에 의한 파열일 경우에는 관절 내에 혈액, 피가 차면서 무릎이
구부러지기 힘들고 체중을 실을 때도 부하할 때도 통증이 아주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아프니까 바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조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반복적인 충격이나 세 번째 퇴행성 파열일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아프지 않다 보니까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주로 쪼그려 앉을 때 불편함을 조금 느끼거나 양반다리 할 때 조금 불편하거나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파열의 경우에는 인대나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 반월성 연골 파열도 좀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다고요? 네. 파열된 모양에 따라서 수직 파열, 종 파열, 수평 파열, 뭐 방사선 파열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길게 파열되는 걸 종 파열, 판상 파열, 아니면 옆으로 찢어지는 수평 파열. 우리가 이렇게 쭉 길게 나간다, 방사선으로 뻗어 나간다 해서 방사 파열, 여러 부위가 여러 모양이 합해져 있다 해서 복합 파열, 그리고 원판형 파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파열된 형태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가 있는 네. 거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전문 병원을 좀 찾아야 할까요? 무릎에 통증이 오면은 보통 바로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2, 3주 정도는 안정을 취하고 집에 있는 소염제라든지 약국에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소염제,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물리치료 등을 해보시고요. 하지만 이러한 2, 3주의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반성 연골판에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 어쨌든 바로 병원을 오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특징적인 증상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단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연골 부분은 일반 방사선 검사로는 좀 네. 알 수 없지 않을까요? 네, 여기 표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반월성 연골판은 연골. 엑스레이 찍어도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엑스레이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월성 연골 파열이 의심되면 일단 의사한테 진료를 봐서 무릎을 한번 만져보고 이학적 검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손상이 의심된다는 게 되면 MRI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경우 다른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네. 반월성 연골판은 연골로 가는 충격을 분산시키는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연골판의 파열이 심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단지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연골에 가는 그대로의 충격, 관절면 연골을 충격을 전달하기 때문에 관절면 연골 손상을 더 일으키게 됩니다. 관절면 연골이 손상됐다는 얘기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연골, 반월성 연골판이 찢어진 걸 모르고 몇 년을 방치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인공관절 같은 큰 수술을 받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반월성 연골 파열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물론 나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겠지만은 짧게는 2, 3년에서 길게는 한 1, 20년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단을 받으셨다면 바로 적절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자, 그럼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그 치료 방법,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찢어진 부위와 범위에 따라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파열된 부위를 다듬어주는 절제술이 있고요. 만약에 이 찢어진 부분이 너무 과도해서 이거는 도려내는 거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꼬매줄 수 있다면 봉합을 해주는 게 좋은 봉합술이 있고요. 네네. 도저히 이 연골을 반월성 연골을 살릴 수가 없을 경우에는 전체를 다 도려내고 다른 사람이 기증한 연골을 심어주는 연골 이식술 등을 택해서 치료를 합니다. 네. 다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반월성 연골판은 절제술을 하는 것보다는 봉합을 해서 원래의 것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지만 이게 연골 손상 상태에 따라서 봉합을 해도 붙지 않는 경우 또는 오랜 마모에서 봉합하기 어려운 형태로 파열된 경우에는 그냥 놔두면 파열 범위가 너무 커지고 통증이 지속되면서 2차적으로 아까 말씀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월성 연골 부분 절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연골판 파열 치료법 중에 이제 연골판 절제술이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 수술 방법,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말 그대로 찢어진 부위를 절제해서 더 이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네.
관절경으로 무릎 안쪽과 바깥쪽에 구멍 2개를 뚫어서 관절경으로 보면서 파열된 부위를 관절경 여러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주파 치료라고 해서 그 찢어진 부분을 다듬어서 이렇게 웅축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진도 보시면 한쪽에 파열된 연골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보통은 집게 같은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절제술은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또 네네. 절제한 후에 특별히 뭐 주의할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대개는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퇴원이 가능한 아. 간단한 수술이고요. 네. 보통 평지를 걷는 평지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 한 달 동안은 가능하면 무리하지 마시라고 아.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는 거 아니면 체중을 실으면서 무거운 걸 들거나 하는 행동을 한 2주 정도는 피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거든요. 한 달 정도는 조금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수술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알아볼 수술적 치료법은 연골판 봉합술입니다. 이 봉합술은 어떤 경우에 좀 시행하게 될까요? 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길게 찢어진 네. 경우에는 특수한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봉합을 하는데 실로. 네. 파열된 그 파열의 위치가 반원상 연골의 가장자리인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봉합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원상 연골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봉합술이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데 봉합술의 결과가 좋으려면 파열 부위가 혈액순환이 좋은 연골의 어떤 주변 부위일 경우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절제술, 봉합술에 이어서 이식술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연골판 이식술 어떤 수술법인가요? 연골판의 손상이 너무 광범위할 경우에는 건강한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함으로써 관절 기능을 회복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무릎에서 시행되는 수술 중에서 사실 이 연골 이식술이 가장 고난이도 수술에 속하거든요. 연골판은 무혈 조직이라고 합니다. 뭐 간이나 신장처럼 거부 반응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생착 잘 우리 몸에 받아들이고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에 동종 반원상 연골을 이식해서 통증도 없애고 무릎의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식하는 연골판은 특수 처리한 생체 반원상 연골판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술은 손상된 연골판을 다 제거하고요. 다른 사람의 연골판을 이식하고 주변을 이렇게 봉합하는데요. 혈관이 따라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 치료의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적인 방법만 알려주셨거든요. 네. 근데 손상이 심하지 않다면 뭐 약물, 물리치료 이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네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손상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또 증상이 얼마나 현저하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학적 검사로 진찰을 해보고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수술적 치료가 끝나고 환자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주의할 사항 있을까요? 네. 수술 후 연골판 봉합술의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체중을 약 한 4주 정도에서 6주 정도는 체중을 못 딛게 하면서 목발을 사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서 점차적으로 무릎을 꺾어주는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가고요. 무릎 주변에 근육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이 재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연골판 부분 절제술 경우에는 수술 직후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디딜 수 있지만 체중 부하 가능한 경우에는 대부분이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 근력 강화 등의 어떤 재활이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치료를 받은 후에 환자가 좀 피해야 하는 운동, 또 네네. 반대로 하면 도움이 되는 운동 이런 게 있을까요? 네네. 일단 우선을 피해야 할 운동은 당연히 무릎에 체중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운동인데요. 먼저 언덕길과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경우나 등산, 급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점프 등을 할 때 좀 주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릎 수술 후에는 도움이 되는 운동은 무릎의 체중 부하가 적으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볍게 평지를 걷는다든지 사실 가장 제가 외래에서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수영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실내 자전거도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저항이 강하게 가지 않게 가볍게 다는 실내 자전거 운동을 많이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들 하시는 게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뭐 네. 합병증 이런 건 없는지. 네네.
반월상 연골판의 치료는 되게 관절 내시경으로 하는데요. 물을 넣어가면서 시야를 밝게 한 상태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수술 후 통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별다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고 보통 얘기하고요. 바로 일상생활이 다음 날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수술, 안전한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치료 기간 동안에는 한 달 보통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과도한 활동을 하게 되면 부종이나 통증이 일으킬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별로 걸정이 없는데 간혹 무리를 해서 다시 찢어져서 또 아이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찢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병이든 재발의 위험성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네네. 반월상 연골 파열 좀 재발이 잦은 편인가요? 파열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재발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치료 후에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재파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의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연골 찢어지는 분들이 다 찢어지는 건 아니시잖아요. 네네. 일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찢어지는데 한 번 찢어졌던 분들은 많이 좋아지시고 결과가 좋으면 또 같은 활동을 그대로 하시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 번 찢어진 분이 다시 찢어지는 경우가 뭐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반월상 연골판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 치유가 어렵다고 하죠. 또 치료가 늦어질수록 손상의 정도는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전병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